사또님, 셈이 틀렸는데요.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온 고을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또였습니다. 곤장 한 번이면 몸이 상해 나오고 밑보인 집은 하룻밤새 곳간이 비던 시절이었지요. 그런 사또 앞에 누더기를 걸친 13살 거지아이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어 뼈만 남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고을에서 제일 무서운 그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셈이 틀렸다 한 겁니다. 3년을 길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온 아이가 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능주현의 한 거지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판돌이라 했지요. 나이는 13살. 키는 또래보다 반뼘은 작았고 팔다리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늘때가 앉아 있었지만 눈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 눈을 보면 괜히 마음이 서늘해진다고들 했습니다. 저 눈 좀 봐. 거지 눈이 아니라니까. 쉿, 그런 소리 마시게. 요즘 세상에 눈 밝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능주현 저작거리는 그해 유독 스산했습니다. 흉년이 3년째 이어졌고 사람들의 등은 하나같이 굽어 있었지요. 그런데도 관아 담장 안에서는 밤마다 풍악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백성은 죽으로 연명하는데 사또의 밥상에는 기름이 흘렀습니다. 판돌은 매일 아침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앉았습니다. 깨진 바가지 하나를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느 거지와 달랐습니다.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판돌아, 오늘도 그러고 있냐? 떡장수 노파가 김이 오르는 시루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구걸을 해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렇게 입 다물고 앉아만 있으면 누가 한 수 주겠니? 괜찮습니다, 할머니. 판돌의 대답은 늘 짧고 또박또박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저는 얻어먹으려고 여기 앉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서 이 녀석아. 듣고 있습니다. 노파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듣긴 뭘 들어. 사람들이 하는 말을요. 그 말에 노파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저작거리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세고 있는 사람처럼. 노파는 까닭 모를 서늘함에 시루에서 떡 하나를 집어 판돌 앞에 놓았습니다. 굶어 죽겠다. 고맙습니다. 판돌은 떡을 받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러고는 한쪽을 제 옆에 앉은 더 어린 아이에게 내밀었지요. 그 아이는 얼마 전 부모를 잃고 저작거리를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너 먹어라. 형은 나는 아침에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판돌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참이었지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태연히 웃어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떡을 우물거리는 걸 보고서야 판돌도 남은 반쪽을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노파가 코끝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거지 주제의 인심은. 판돌이 이 고을에서 거지로 산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저작거리에 나타났을 때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없이 구석에 웅크려 있기만 했지요. 사람들은 어디서 굴러온 아이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도 제 내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3년을 이 고을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돌은 그를 알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저작거리 어물전 주인이 관아에서 온 문서 한 장을 들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세금을 더 내라는 건지, 덜 내라는 건지, 그를 아는 사람이 드무니 관아의 문서 한 장에 온 저작거리가 휘둘렸습니다. 그때 판돌이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너 같은 거지가 이걸 읽을 줄 알아? 판돌은 대답 대신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으로 한 줄 한 줄 훑더니
아직이 말했습니다. 덜 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못 낸 몫까지 이번에 함께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저씨, 셈이 이상합니다. 셈이? 지난해 몫이 석되인데 여기엔 닷되로 적혀 있습니다. 두 되가 슬그머니 늘었어요. 이런 문서는 글자보다 숫자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어물전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관아 문서일수록 끝줄의 셈을 꼭 다시 세어봐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작거리 사람들은 관아 문서가 오면 판돌에게 슬쩍 보여주곤 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관아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판돌을 신기해하면서도 어딘지 가엾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집 아이길래 글을 저리 아누? 몰라.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 판돌은 제 내력을 묻는 말에는 언제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사람 없는 냇가에 홀로 앉아 물끄러미 달을 보았지요. 그럴 때면 아이의 마른 얼굴에 10살 무렵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판돌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우창은 능주현 관아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이란 고을 아전들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이지요. 특히 아버지는 관아의 곡식 장부를 맡아보았습니다. 봄에 백성에게 꿔주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환곡. 그 무겁고 복잡한 셈을 아버지는 붓한 자루로 빈틈없이 적어 나갔습니다. 판돌아, 이리 와서 이 붓을 잡아보아라. 어린 판돌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글자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획을 그어 주었지요. 왜 저는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저작거리 아이들은 놀기만 하는데. 판돌아, 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글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한다. 종이에 적힌 것을 그대로 믿게 만들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을 모르면 그 속임수를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글을 아는 자는 굶어도 속지 않느니라. 이 말을 잊지 마라, 판돌아. 어린 판돌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지요. 밤이 깊도록 방 안에는 먹냄새가 가득했고 아버지가 넘기는 장부의 종이 소리가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판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 판돌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려 했는지, 왜 밤마다 그 무거운 장부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는지, 그리고 그 장부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아버지, 그 장부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고을 사람들의 목숨이 적혀 있단다. 목숨이요? 누가 얼마를 꿔갔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곳간에 곡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셈이 어긋나면 봄에 씨앗을 못 얻는 집이 생기고 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아버지는 장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셈은 한 톨도 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것이 판돌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돌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니까요. 냇가에 앉은 판돌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장은 닳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판돌은 그것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장부였습니다. 판돌은 장부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칠 필요가 없었지요. 그 안의 글자를 아이는 이미 한 자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판돌은 달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굶고 있어요. 하지만 속지는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냇가를 스쳤습니다. 아이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관아 담장 너머 풍악 소리가 또 한 번 밤하늘로 흘러나왔습니다. 판돌은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담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려 온 세월이,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능주현의 사또는 황세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1, 얼굴은 기름지게 살이 올랐고 눈은 늘 반쯤 감겨 있었지요. 그 감긴 눈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관아 마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였습니다. 황세현이 능주현에 부임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가 한 일은 고을의 곳간을 제 소나귀에 넣는 것이었지요. 봄이면 백성에게 환곡을 꿔주고 가을이면 이자까지 얹어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셈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꿔줄 때는 돛박을 눌러 담아 조금 주고 거둘 때는 돛박을 높이 쌓아 많이 받았지요. 사또, 올해는 흉년이 심합니다. 이자를 조금 늦춰 주시면 어떨는지요. 아전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다가 그날로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에도 사또의 손이 뻗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사령들이 나조를 이끌고 저작거리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서방, 지난 가을 환곡 이자가 아직 밀렸다. 사흘 말미를 줄 터이니 못 갚으면 그만한 곡식과 배로 대신 걷어갈 것이다. 날이 흉년의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더 말미를 줬으면 됐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사또의 분부다. 김서방이라는 늙은 농부가 마당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뒤에서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나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결국 김서방의 집에서는 이자 대신 곡식, 면말과 며느리가 시집올 때 짜 온 300필까지 강제로 거쳐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마지막 미천입니다. 이것마저 가져가면 우린 굶어 죽습니다. 그럼 진작 갚았어야지. 판돌은 그 광경을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주먹이 소매자락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서지 않았지요.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김서방의 곡식과 배가 관아 수레에 실려갈 때 판돌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돛박을 눌러 담아 꿔주고 쌓아 담아 거두니 저 셈이 애초에 맞을 리가 없지.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떡장수 노파가 흠칫했습니다. 너 그런 걸 어찌 아니? 판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레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능주현 관아에는 사또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 봉시명이었습니다. 나이는 45, 마른 몸에 낯빛이 창백했고 언제나 사또의 반걸음 뒤에 서 있었지요. 문서를 다루고 아전들을 부리는 일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봉 이방을 사또만큼이나 무서워했습니다. 봉 이방은 사또의 앞잡이야. 사또가 시키는 건 뭐든 한다니까. 그 사람 눈빛 봤어. 얼음장이야, 얼음장. 봉 이방은 확실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세간을 실어 갈 때도 그는 마당 한쪽에 서서 무표정하게 장부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곡소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서방네 집 앞에 누군가 곡식 한 자루를 몰래 놓고 갔습니다. 김서방은 이튿날 아침 그 자루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 각박한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판돌만은 냇가에서 그 자루가 옮겨지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지나가는 마른 그림자, 그 걸음걸이를 판돌은 알아보았습니다. 관아의 곳간, 곧 환곡 창고는 고을 서쪽 언덕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아무나 드나들 수 없었지요.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은 더벅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4, 어깨가 딱 벌어지고 손이 두툼한 사내였지만 이상하게도 늘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습니다. 더벅이 저 사람, 요새 부쩍 술이 늘었어. 그러게 창고지기 노릇이
그리 고단한가. 더벅은 술만 취하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취객의 헛소리로 여겼지요. 하지만 그 헛소리 속에는 이상한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곳간이 비었어. 겉만 곡식이지. 속은 다 겨야 겨. 쉿,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다 큰일 나. 주모가 얼른 더벅의 입을 막았습니다. 더벅은 술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죄가 있다면 그건 내 죄가 아니라. 말을 다 맺지 못하고 더벅은 술잔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막 문틈으로 지켜보던 판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창고지기 더벅. 판돌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지요. 돛박의 샘, 텅 빈 곳간, 술에 취해 흘리는 헛소리, 그리고 3년 전의 그 봄, 고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어 주고받는 이야기였지요. 3년 전에 말이야. 그 도호장 있잖아. 쉿, 그 얘긴 하지 마. 억울하게 죽었다잖아. 곡식을 빼돌렸다고 옥에 갇혔는데 곤장을 하도 맞아서 옥에서 죽었다지.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한 짓일까? 도호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모르지. 사또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우리 같은 것들이 뭘 알겠나. 늙은이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다가도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이 고을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관아 깊은 방에서는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황세현은 화로 앞에 비스듬히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봉이방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예, 사또. 내가 이 궁벽한 고을에서 3년을 썩었다.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황세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손을 좀 써두었다. 봄이 오기 전에 영전 기별이 올 게야. 경하드립니다, 사또. 봉이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경하는 무슨, 떠나기 전에 매듭지을 일이 남았다. 황세현이 곰방대를 재떨이에 툭툭 털었습니다. 곧간 말이다. 봄 되면 가명에서 환곡점고가 나올 게다. 그 전에 깨끗이 정리해 두어야 뒤탈이 없어. 어찌 정리하오리까. 장부야, 자네가 알아서 맞춰 두면 될 것이고 문제는 곳간이지. 겉곡으로 덮어둔 것이 들통나면 곤란해. 황세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읍내 객주에게 기별을 넣어라. 값싼 잡곡이라도 좀 들여 거치나마 채워두게. 점고 날이 눈만 속이면 그만이야. 예, 그때 그 3년 전처럼 말이다. 그때도 깔끔했잖느냐. 황세현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봉이방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도호장, 그자만 아니었으면 더 편했을 것을. 쓸데없이 샘이 밝아가지고. 사또, 그자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사옵니다. 그래, 죽었지. 황세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곰방대를 다시 물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좋아. 안 그런가? 봉이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조금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지요. 화롯불이 그의 창백한 얼굴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이방의 눈이 잠시 젖어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푸른 낡은 장부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장부, 그 안에는 사또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진짜 셈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꿔갔고 곳간에 곡식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 셈이 3년 전 어느 봄에 어떻게 어긋났는지. 조금만 더. 판돌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아버지.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부를 들고 관아로 뛰어들어 봤자 사또의 손에 갈갈이 찢길 뿐이라는 것을. 사또의 힘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거지 아이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판돌은 기다렸습니다. 사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더 큰 힘이 이 고을에 닿는 그날을, 그리고 그날 사또가 제 손으로 남긴 죄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을, 찬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환곡 창고의 높은 담장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담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니 무엇이 들지 않았는지 판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능주현의 낯선 소식 하나가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황세현이 고의 이 고을을 떠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또가 능주현을 떠난다는 소식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들었나? 사또가 곧 한양으로 올라간다더군. 그게 정말인가?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세월이 끝나는 건가? 저작거리 사람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 뒤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지요. 사또가 떠난다고 해서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김서방의 삼배도, 곤장을 맞은 아전의 상처도, 그리고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도호장의 이름도 모든 것이 그대로 묻힌 채 사또는 영전이라는 이름으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판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떠난다고?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던 판돌의 눈빛이 그날만은 심하게 흔들렸지요. 안 된다. 지금 떠나면. 판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 고을을 떠나는 순간 3년 전의 죄는 영영 땅속에 묻힌다는 것을, 새 사또가 온들 지난 사또의 묵은 죄를 파헤칠 리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법이니까요. 아버지의 누명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판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의 자식으로 남을 터였습니다. 그렇게는 못 보낸다. 판돌은 그날 밤 냇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품속의 장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달빛 아래 그 낡은 겉장을 손끝으로 쓸었지요. 3년을 기다려 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도리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 바꾼다. 바로 그때 판돌의 귀에 새로운 이야기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튿날 저작거리, 보찜을 진 장돌뱅이 하나가 국밥집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글쎄 요새 삼남 일대에 암행어사가 떴다지 뭐요. 암행어사, 임금님이 몰래 내려보낸 어사 말이요. 흉년의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고을원님들이 곳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러 다닌다더군. 어느 고을에서는 사또가 그 자리에서 파직되어 끌려갔다지 뭐요. 그것 참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지. 거지 행색으로 다니기도 하고 박물장수로 둔갑하기도 하고 코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니까. 판돌은 국밥집 문 밖에 웅크린 채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암행어사, 사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더 큰 힘, 임금이 직접 내려보낸 사또조차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어사가 이 고을에 든다면 판돌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사가 이 능주현에 드는 그날 사람들이 지켜보는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사또의 죄를 터뜨린다면 사또는 제 힘으로 그것을 덮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어사 앞에서라면 거지 아이의 말도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방법뿐이다. 하지만 이내 판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어사가 언제 이 고을에 드는지, 아니 정말로 이 고을에 오기는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어사가 온다 해도 장부 한 권만으로 사또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판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가짜 장부를 만들어 뒀을 거야. 내 장부가 진짜라는 걸
그 자리에서 증명해야 한다. 진짜와 가짜, 그 둘을 가를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판돌은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이는 두 가지를 떠올렸지요. 하나는 창고지기 더벅이었고 다른 하나는 3년 전 사또가 곡식을 팔아넘긴 그 상대, 곧 읍내 객주였습니다. 더벅은 겉곡의 비밀을 안다. 객주는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 판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3년을 숨죽여온 것은 눈에 띄는 순간 사또의 손이 뻗칠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저작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의 입을 열고 객주를 드나들며 예시를 캐면 언젠가는 그 소문이 사또의 귀에 닿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판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또가 떠나기 전에 끝내려면 이제 몸을 사릴 수가 없어. 들킬 것을 각오하고 움직이는 수밖에. 숨어서 안전하기만 해서는 3년 전 그날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판돌은 제 발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돌은 그날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가 향한 곳은 고을 서쪽 언덕, 환곡 창고였습니다. 낮에는 감히 얼씬도 못할 곳이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지요. 판돌은 3년간 이 고을 구석구석을 제 손금처럼 익혀두었습니다. 어느 담이 낮은지, 어느 개구멍으로 개가 드나드는지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밤, 판돌은 창고 뒤편 무너진 담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곳간 앞마당에는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곡식이 그득한 창고였습니다.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누가 봐도 곳간이 찬 줄 알겠지. 판돌은 가만히 하나에 다가가 손끝으로 밑동을 슬쩍 눌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코를 가져다 대었지요. 쿰쿰한 냄새, 쌀겨 냄새였습니다. 역시 겉에 가만히 몇 줄만 곡식이고 안쪽은 겨와 건불로 채워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득한 곳간이지만 뱃박을 대어 실제로 되어보면 그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이 드러날 터였지요. 더벅이 술에 취해 흘리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곳간 모퉁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판돌은 얼른 가만히 뒤로 몸을 숨겼지요. 등불을 든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창고직이 더벅이었습니다. 더벅은 가만히 앞에 우두커니 서더니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겨로 채운 곳간, 이걸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사내는 가만히 이를 툭 걷어찼습니다. 푸석 하고 겨가 새어 나왔지요. 죄 없는 사람 하나 잡아놓고 나는 그걸 알고도 입을 다물었어. 더벅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술기운인지 눈물인지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판돌은 가만히 뒤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를 새겼습니다. 저 사내의 무너진 양심이 언젠가 사또를 무너뜨릴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판돌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더벅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사람이 판돌을 찾아왔습니다. 냇가에 홀로 앉아있던 판돌 앞에 마른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뽕 이방이었습니다. 관복이 아닌 허름한 무명 옷차림으로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채였지요. 판돌아. 판돌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이방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3년간 어둠 속에서 몰래 주먹밥을 놓고 가던 그 그림자를 판돌은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어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안다. 뽕 이방이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사또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무언가 저지를까 두렵구나. 이방 어른은 왜 저를 도우셨습니까? 판돌이 물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지요. 왜 사또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뒤로는 저에게 주먹밥을 놓고 가셨습니까? 뽕 이방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냇물 흐르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지요. 이윽고 이방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 도우창은 내 벗이었다. 판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서당에서 그를 배운 벗이지. 함께 아전이 되어 이 고을을 지켜보자 약속했더랬다. 그런데 이방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은 내 아비뿐이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사또의 발밑에 엎드렸고 내 아비는 옳은 것을 지키려다 옥에서 죽었다. 이방 어른, 나는 겁쟁이다. 판도라. 벗이 곤장을 맞고 죽어갈 때도 나는 사또 곁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그 가짜 장부를 이 손으로 적었지. 이방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내가 너에게 주먹밥을 놓고 내 아비의 진짜 장부를 지켜준 것은 속죄가 아니다. 그저 차마 그것까지는 버릴 수 없었던 못난 자의 마지막 양심이었을 뿐이다. 판돌은 이방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지 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사람 역시 3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이방 어른, 저를 도와주십시오. 판돌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저 혼자서는 사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 어른이 아는 것과 제가 가진 것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판돌아,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다. 사또가 눈치채는 순간 너도 나도 내 아비처럼 될 것이야. 저는 이미 3년 전에 한 번 죽었습니다. 판돌의 눈이 달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죄인의 자식으로 사느니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죽겠습니다. 뽕 이방은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제 벗이 남긴 아이는 어느새 벗을 꼭 닮은 눈을 하고 있었지요.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눈이었습니다. 이방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래, 내 아비의 아들답구나. 그날 밤 냇가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뽕 이방은 사또가 3년 전 곡식을 팔아넘긴 객주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장부가 관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판돌은 제가 가진 진짜 장부와 이방이 아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더벅의 입입니다. 판돌이 말했습니다. 겉곡으로 곳간을 채운 그 손이 사또의 죄를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더벅은 겁이 많은 자다. 사또가 두려워 입을 열지 않을 게야. 그럼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을 그의 앞에 놓겠습니다. 판돌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을 기다리기만 하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스스로 판을 짜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찬 새벽별이 냇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판돌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판돌과 봉 이방은 남몰래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낮이면 이방은 여전히 사또의 그림자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아전들을 부리고 사또의 명을 받들었지요. 얼음장 같은 낯빛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그 마른 사내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기면 이방은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냇가로 나왔습니다. 판돌아, 오늘은 이걸 가져왔다. 이방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아 창고의 출납을 적은 문서 조각이었지요. 사또가 가짜 장부를 어찌 꾸며놨는지 그 얼개를 알아야 내 진짜 장부가 빛을 본다. 판돌은 그 종이를 등불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품속 장부의 셈과 하나하나 견주었지요. 아이의 눈이 빠르게 종이 위를 오갔습니다. 이방 어른, 여기 이 숫자를 보십시오. 판돌이 한 줄을 짚었습니다.
3년 전 봄 백성에게 꿔준 곡식이 400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진짜 장부에는 200석뿐입니다. 그래, 400석을 꿔준 것으로 꾸미고 나머지 200석 값은 사또가 챙긴 게지. 그러고는 가을에 400석어치 이자를 백성에게 물렸군요. 받지도 않은 곡식의 이자를. 판돌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백성은 빌리지도 않은 빚을 갚느라 등이 휘고 사또는 곳간을 팔아 배를 채웠습니다. 김서방이 밀렸다는 그 이자도 애초에 없던 빚이었던 겁니다. 뽕 이방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3년간 관하에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실이 또박또박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꼭 너처럼 말했을 게다. 이방의 목소리가 나직이 잠겼습니다. 도우창은 늘 그랬다. 셈이 한 톨만 어긋나도 밤을 새워 다시 맞추던 사람이었지. 사또가 곡식을 빼돌린 걸 처음 알아챈 것도 내 아비였다. 그이는 그걸 못 본 척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가명에 알리려 하셨군요. 그래, 그리고 그날 밤 사또에게 붙잡혔다. 도리어 곡식을 빼돌린 죄인으로 몰려서 냇물 소리만이 한동안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판돌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붓을 들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사각사각 종이를 넘기던 그 소리를. 그 밤에 아버지가 무엇을 적고 있었는지 이제야 아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방 어른, 이 진짜 장부만으로 사또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 이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는 이렇게 말할 게다. 그 장부야말로 죽은 도우창이 죄를 감추려고 꾸민 가짜라고. 진짜와 가짜, 어느 쪽이 진실인지 가릴 증거가 있어야 해. 그래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판돌이 손가락 2개를 폈습니다. 하나는 사또가 곡식을 팔아넘긴 객주의 증서, 다른 하나는 겉곡으로 곳간을 채운 더벅의 증언. 판돌아, 그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판돌이 처음 찾아간 것은 창고지기 더벅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판돌은 더벅이 늘 들르는 주막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더벅 앞에 아이가 불쑥 나타났지요. 더벅 아저씨, 넌 저작거리 그 거지 아이 아니냐? 왜 날 불러? 곳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더벅의 취기가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곳간이 어쨌다는 거냐? 이 녀석이 겉은 곡식, 속은 겨. 가만히 밑동에서 쌀겨 냄새가 나더군요. 이놈이 더벅이 판돌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돌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이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죄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더벅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을 술자리에서만 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하십시오. 그럼 아저씨는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이 됩니다. 너 대체 뭐냐? 어떻게 그런 걸? 지금은 묻지 마십시오. 판돌은 더벅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또는 곧 이 고을을 떠납니다. 사또가 떠나면 곳간의 죄는 전부 아저씨 혼자 뒤집어 쓰게 됩니다. 겉곡을 채운 손은 아저씨 손이니까요. 더벅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사또는 영전이라는 이름으로 홀을 떠나고 텅 빈 곳간의 죄는 고스란히 창고지기의 몫으로 남을 터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먼저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삽니다. 판돌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벅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았지요. 사내의 마음속에서 3년간 눌러온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돌이 노린 것은 읍내 객주였습니다. 객주란 장사꾼들의 물건을 맡아 두고 팔아주거나 돈을 융통해 주던 곳이지요. 3년 전 사또가 빼돌린 곡식,
200석을 사들인 것도 바로 이 객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객주 주인은 사또와 한통속인 자라 판돌이 대놓고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돌은 꾀를 냈습니다. 객주 앞마당에는 늘 짐꾼과 장돌뱅이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그들은 물건값을 적은 문서나 빈 문서 앞에서 늘 쩔쩔맸지요. 판돌은 그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문서 읽어드립니다. 값은 밥 한 술이면 됩니다. 거지 아이가 문서를 읽어준다니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판돌이 막힘없이 문서를 풀어주자 하나둘 아이를 찾기 시작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판돌은 객주 앞마당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거지 아이를 경계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판돌은 객주 마당을 드나들며 오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전 그 곡식 말이야. 그거 아직도 뒷말이 많다며. 쉿, 그 얘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주인 어른이 사또랑 얽힌 일이잖나. 그래도 증서가 어디 안 가지. 주인 어른이 그런 건 꼭 문갑에 챙겨 두시니까. 판돌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증서가 객주의 문갑에 있다. 3년 전 사또가 곡식을 팔아넘기며 주고받은 그 증서가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사또가 곡식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터였습니다. 문갑이라. 판돌은 밥 한 술을 얻어먹으며 겉으로는 태연히 문서를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문갑을 여는 궁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판돌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객주 마당에서 한 늙은 과부가 문서 한 장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게 무슨 소린지 좀 봐주게. 우리 영감 살아 생전진 빚이라는데 갚으라는 곡식이 자꾸 늘어난다니. 판돌이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던 아이의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할머니, 이건 빚이 3배로 부풀려진 문서입니다. 원래 갚을 곡식은 단말인데 이자에 또 이자를 얹어 10단말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게다가 여기 이 도장을 보십시오. 이건 할아버지 손이 아닙니다. 획이 다릅니다. 누군가 나중에 도장을 새로 찍었어요. 과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저 어린 게 그걸 어떻게 알아본대. 거지 아이가 아니라 무슨 도깨비 아니야? 판돌은 과부에게 문서를 돌려주며 나직이 일렀습니다. 객주 주인에게 이 대목을 짚어 따지십시오. 도장 획이 다른 걸 알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과부는 판돌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객주 마당 사람들은 판돌을 더욱 따랐지요. 글자를 아는 아이,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아이. 판돌은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판돌이 3년 전 곡식 이야기를 캐고 다닌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객주에 드나드는 사또의 하수인 곰방대를 문중늙은이었습니다. 그 자는 객주 마당 한 구석에서 사람들 틈에 낀 거지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 요새 부쩍 3년 전 곡식 얘기를 캐고 다닌단 말이지. 사내는 곰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거지 주제의 글을 읽고 예시를 캔다. 이거 사또께 한번 아뢰어봐야겠는걸. 판돌은 그 시선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손이 서서히 아이를 향해 뻗어오고 있다는 것을. 3년을 앉아서 기다리던 아이가 이제 제 발로 사또의 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객주의 문갑을 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갑은 객주 주인의 안방 깊숙이 놓여 있었고 주인은 잠시도 그 방을 비우지 않았지요. 판돌이 아무리 마당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한들 안방까지 발을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판돌은 며칠을 두고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객주 주인 그 자신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객주 주인은 인색하고 일심 많은 사내였지만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를 잘 몰랐던 것이지요. 장부와 증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읽고 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아전을 불러 처리했으나 요즘은 그마저 눈치가 보였습니다. 3년 전 곡식일이 뒷말에 오르내리니 아무에게나 문서를 보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판돌이 슬며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주인 어른, 마당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요새 관아에서 객주들 장부를 죄다 들여다본다고요. 무어라? 밀린 셈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크게 경을 친다더군요. 미리 장부를 맞춰 두는 게 좋을 텐데. 객주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그래도 캥기는 것이 많은 자였지요. 사내는 마당을 서성이다 문득 거지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얘야, 너 글을 좀 본다지. 얘 조금 입이 무거우냐? 밥 한 술 주시는 어른일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객주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판돌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문서를 내밀며 밀린 셈을 맞춰보라 했지요. 판돌은 태연히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방 한 구석의 문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 지난 셈까지 맞추려면 옛 증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과 짝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저 문갑에 있다. 함부로 손대지 말고 짝만 맞춰라. 객주 주인이 문갑을 여러 문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판돌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뭉치 속에 3년 전의 증서가 있을 터였지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곡식 200석. 매매한 날짜는 3년 전 어느 봄날. 그리고 그 아래 사고판 이의 이름과 수결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파는 이의 자리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능주현 사또 황세현이었습니다. 찾았다. 판돌은 속으로 나직이 외쳤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붓을 놀렸지만 아이의 눈은 그 증서를 한 자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요. 사또의 수결, 그 붓끝의 비침 하나, 회계 굵기 하나까지 판돌은 그것을 통째로 머릿속에 옮겨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객주 주인이 불쑥 고개를 들이민 것이었지요. 판돌의 손에는 아직 그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얘야, 셈은 다 되어 가느냐? 판돌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히 증서를 다른 문서 사이에 끼워 넣었지요.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데 이 옛 문서들은 짝이 뒤섞여 있어 바로 잡는데 조금 걸립니다. 꼼꼼히도 하는구나. 객주 주인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판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조용히 내쉬었지요. 하마터면 증서를 들여다보던 것을 들킬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사또는 이 증서를 통해 곡식 200석을 객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사또의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죄를 죽은 도우창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증서가 사또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참이었습니다. 판돌은 셈을 마친 척 문서를 정리해 문갑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증서를 훔치지는 않았지요. 훔쳤다가는 객주 주인이 눈치채고 사또에게 곧장 알릴 테니까요. 증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어사가 이고을에 드는 그날 관아의 이름으로 당당히 압수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 밥이나 먹고 가라. 고맙습니다. 주인 어른. 판돌은 공손히 인사하고 객주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아이의 걸음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배어 있었지요. 그날 밤 냇가에서 판돌은 뽕 이방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이방 어른, 증서를 받습니다. 객주 문갑 안에 있습니다.
사또의 수결이 또렷했습니다. 정말이냐? 이방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다 모인 셈이다. 내 아비의 진짜 장부, 사또의 방매 증서, 그리고 더벅의 증언입니다. 판돌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장부로 셈이 어긋난 것을 보이고 증서로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고 더벅의 입으로 곳간이 비었음을 증언하게 한다면 사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판도라, 뽕 이방은 목이 메었습니다. 3년 전 벗을 잃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의 끝이 이 어린아이의 손끝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지요. 내 아비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게다. 판돌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마른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모든 조각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어사가 이 고을에 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판돌은 홀로 고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깃을 구미진 곳에 봉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가 묻힌 자리였지요. 죄인의 무덤이라 하여 비석도 세우지 못했고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그 무덤 앞에 판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는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마른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판돌은 장부를 꺼내 무덤 앞 풀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이 셈이 드디어 세상 앞에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온 고을이 알게 될 겁니다. 말을 잇던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이름도 없이 거지로 살아온 세월이 아버지가 그리울 때도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판돌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아버지의 이름도 영영 묻힐 테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겠습니다. 판돌은 무덤 위의 잡초를 손으로 뽑아냈습니다. 3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무덤이었지요. 아이는 정성스레 흙을 다독이고 마른 풀을 걷어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 반드시 웃으며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는 무덤을 향해 짧게 목례하고 다시 장부를 품에 넣은 채 산을 내려왔지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라 끝을 낼 때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판돌은 알지 못했습니다. 관아 깊은 방에서 이미 어둠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사또 황세현 앞에 곰방대를 문하수인이 부복해 있었습니다. 사또, 요사이 저작거리에 이상한 거지 아이 하나가 있사옵니다. 거지 아이가 무어 이상하다는 게냐. 그 아이가 그를 일사옵니다. 그것도 아주 밝게요. 한데 요새 부쩍 3년 전 곡식이를 캐고 다닌다 하옵니다. 객주 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황세현의 반쯤 감긴 눈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3년 전 곡식일이라. 예, 거지 주제에 어찌 그런 예시를 캐는지 아무래도 뒤가 구린 듯하여 아뢰옵니다. 사또는 곰방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살찐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나른함이 씻은 듯 사라졌지요. 대신 그 자리에 짐승 같은 서늘함이 어렸습니다. 글을 읽는 거지, 아이. 3년 전 곡식을 캐는 나이는 몇이라더냐. 10서너쯤 되어 보였사옵니다. 10서너. 황세현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3년 전 도우창을 잡아들이던 그날, 그 집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사또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난리통에 사라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단,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수인이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사또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죽은 자가
자식을 남겼구나. 관아의 등불이 그날따라 유난히 붉게 타올랐습니다. 판돌이 3년을 준비해 온 판이 이제 겨우 완성되려는 순간 그 판을 뒤엎으려는 손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판돌의 뒤에는 그림자가 하나 따라 붙었습니다. 곰방대를 문하수인이 붙인 밀정이었지요. 저작거리를 오갈 때도 객주마당을 드나들 때도 그 그림자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판돌을 지켜보았습니다. 판돌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냇가로 가는 길목에서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누가 있다. 판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연히 걸으며 눈만 재빠르게 주위를 훑었지요. 담벼락 그늘, 나무 뒤, 골목, 어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판돌은 냇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작거리 한복판, 사람 많은 국밥집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뽕 이방과의 만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직감했습니다. 사또가 자신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방 어른께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제 냇가에서 만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밀정의 눈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판돌은 며칠을 조심조심 움직이며 겨우 저작거리 인파 속에서 이방과 짧게 스쳤습니다. 이방 어른, 밀정이 붙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방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또가 눈치를 챈 게다. 며칠 전부터 나를 대하는 눈빛도 달라졌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어. 이방 어른도 위험합니다. 판돌아, 서둘러야 한다. 어사가 이 고을에 언제 들지 모르는데 사또의 손이 먼저 뻗치면 두 사람은 인파 속에서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아이의 등줄기로 서늘한 땀이 흘렀지요. 3년을 준비한 판이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처음으로 아이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저작거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판돌이 사람들의 문서를 읽어주고 부풀려진 빚을 짚어 준 일이 하나둘 쌓이면서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말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말이야, 3년 전 그 도호장도 억울한 게 아니었을까. 쉿, 그 얘긴, 아니, 생각해보게. 그 거지 아이 말대로라면 곡식 샘을 속인 건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선이자는가. 도호장이 무슨 힘이 있어 곡식을 빼돌려. 하긴 그 사람 살아생전 어찌나 샘이 곧던지 한 번 새어나온 말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3년간 묻어두었던 의심을 슬며시 꺼내 놓았지요. 도호장은 억울했던 게 아닐까. 진짜 도둑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그 소문은 이윽고 관아의 담을 넘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도우창이 억울하다는 말이 돈다고?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덮어두었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거지 아이 하나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들려 하고 있었지요. 그 아이 하나가 온 고을의 입을 열고 있단 말이지. 사또의 얼굴에서 나른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거지 아이는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로 위험한 불씨였지요. 한편 관아에서는 사또의 두 번째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또 황세현은 창고지기 더벅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밤늦은 시각, 관아의 깊은 방이었지요. 더벅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벅이 사또를 배웁니다. 더벅아. 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벅에게는 칼날보다 무서웠지요. 요새 곳가는 별일 없느냐? 예, 별일 없사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더구나. 곳간이 비었느니 겉곡이 어쩌니 하는. 더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소인은
아무 말도. 누가 내가 그랬다더냐. 사또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반쯤 감긴 그 눈이 열리자 더벅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만 그 곳간을 채운 손이 누구더냐. 바로 내 손 아니냐. 만에 하나 그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죄를 뒤집었을 자가 누구겠느냐. 사또,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그래,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러니 앞으로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살찐 얼굴에 짐승 같은 웃음이 어렸지요. 입을 다물어라. 누가 무엇을 묻든 곳간은 그득하다고만 해라. 그리하면 너는 산다. 허나 사또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소리를 짓거리면 3년 전 도우창이 어찌 되었는지 잘 알게다. 모진 매질 끝에 옥에서 숨을 거둔 그자 말이다. 더벅은 그 자리에 엎어져 벌벌 떨었습니다. 3년 전 도우창의 최후를 사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 공포가 더벅의 흔들리던 양심을 다시 짓눌렀습니다. 사또. 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래, 착하구나.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더벅이 기다시피 방을 물러나갔지요. 사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겁쟁이 하나는 됐고 이제 그 거지 아이만 남았구나. 그리고 사흘 뒤 사또의 세 번째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판돌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 틈에 섞여 오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나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거지 아이다. 잡아라. 꼼짝 마라. 판돌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나졸들은 이미 골목 어귀마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며칠을 두고 짜놓은 그물이었지요. 판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물은 점점 좁혀들었습니다. 이쪽이다. 놓치지 마라. 판돌은 마지막으로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 너머에도 나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의 작은 몸이 여러 개의 억센 손에 붙들렸습니다. 놔라. 이거 놔. 이 조그만 게 제법 날쌔구나. 나졸들이 판돌을 우악스레 끌고 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아이의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이 툭 떨어졌지요. 아버지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그건 안 돼. 그것만은. 판돌이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3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장부. 그것이 나졸의 발밑에 뒹굴었습니다. 나졸 하나가 그것을 주워들었지요. 이게 뭐냐? 웬 책을 이리 애지중지. 가져가라. 전부 사또께 바쳐라. 하수인이 다가와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판돌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진짜 장부가 사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갇혔던 바로 그 옥이었지요. 차갑고 어두운 옥 안에 아이는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아버지가 갇혔던 곳. 판돌은 축축한 옥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3년을 준비한 판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장부는 빼앗겼고 자신은 아버지처럼 옥에 갇혔습니다. 어사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방은 의심받고 있으며 더벅은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 밖에서 나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린 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몰라. 사또께서 조용히 처리하라 하셨다더군. 조용히. 그럼 저 아이도 3년 전 그 호장처럼 되는 건가? 판돌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도 이 차가운 옥에서 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곤장을 기다리며 아버지도 이렇게 무서우셨겠지요.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년을 버틴 아이였지만 결국은 13살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돌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붓을 잡아주던 그 손, 낮고 단단하던 그 음성. 아버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지요. 아직 끝나지 않아. 판돌은 젖은 눈을 소매자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악물었지요. 진짜 장부는 빼앗겼지만 그 안의 셈은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 한 자도 빠짐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객주의 증서도 그 위치와 내용을 통째로 기억하고 있었지요. 빼앗긴 것은 종이일 뿐 진실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장부는 태울 수 있어도 내 머릿속의 셈은 태우지 못한다. 아이의 눈에 다시 형형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관아 깊은 방에서 사또는 빼앗은 장부를 등불 아래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사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이건 도우창의 진짜 장부로구나. 3년 전 자신이 없앤 줄 알았던 그 장부가 죽은 자의 아들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장부만 없애면 3년 전 일은 영영 묻힌다. 사또는 등불 가까이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불꽃이 낡은 종이를 향해 날름거렸지요. 3년 전의 죄를 이 불길로 완전히 태워 없애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 아니 되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봉 이방이 뛰어들었습니다. 사또의 손이 멈칫했지요. 장부를 향해 날름거리던 불꽃이 아슬아슬하게 멈췄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무슨 소란이냐. 사또, 그 장부를 태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방은 숨을 고르며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3년을 숨겨온 것이 모두 드러나고 맙니다. 이방은 애써 차가운 낯빛을 지어 보였지요. 지금 저작거리에 도우창이 억울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때에 그자의 장부를 태우셨다가 만에 하나 태운 사실이 새어나가면 도리어 사또께서 증좌를 없앤 것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인에게 맡기십시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태울 때가 아니라 조용히 감출 때이옵니다. 사또는 한동안 이방을 노려보았습니다. 3년간 제 손발이 되어준 자였지요. 가짜 장부를 만든 것도 꾸준히를 도맡은 것도 이 사내였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제 죄를 가장 많이 아는 자였으니까요. 좋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단, 흔적을 남기면 내 목도 함께 달아날 줄 알아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이방은 공손히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마른 손이 장부를 쥐는 순간 이방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지요. 3년 전 벗이 목숨으로 지키려던 그 장부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 이 손에 돌아왔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방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창백한 얼굴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우창, 자네 아들이 자네가 못다한 일을 하고 있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방은 곧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부는 지켰지만 판돌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그 아이를 3년 전 도우창처럼 조용히 없앨 참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사또는 하수인을 불러 은밀히 명했습니다. 그 거지 아이 말이다.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치워버려라. 쥐도 새도 모르게 3년 전 그 아비처럼. 예, 사또. 어사가 이 근방에 얼씬거린다는 소문이 있다. 그 전에 화근을 없애야 해. 서둘러라. 하수인이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사또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지요. 판돌이 3년을 준비해 온 모든 것이 날이 밝기 전에 물거품이 될 참이었습니다. 차가운 옥 안, 판돌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 날이 밝을 터였지요. 하지만 판돌에게 그 새벽은 어쩌면 마지막 새벽일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온 세월. 그 끝이 이렇게 캄캄한 오간이라니. 진짜 장부는 빼앗겼고 어사는 오지 않았고 자신은 아버지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지요. 내가 너무 큰 것을 바랐던 걸까요? 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거지 주제에, 힘없는 아이 주제에 감히 사또를 무너뜨리려 했다니.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진실 따위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판돌의 귓가에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를 아는 자는 굶어도 속지 않느니라. 어릴 적 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주던 그 말. 그때는 뜻도 모르고 흘려들었던 그 말이 캄캄한 오간에서 문득 되살아났지요. 판돌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목숨을 잃으면서도 옳은 것을 놓지 않으셨어. 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것은 곡식이 아니야. 참과 거짓을 가리는 마음, 그 마음이었어. 판돌의 눈에 흐렸던 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장부는 빼앗겼어도 그 안의 샘은 아이의 머릿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종이 한 권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리는 눈이었지요. 그 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속지 않았습니다. 판돌은 옥문 앞으로 다가가 어둠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살아서 이 옥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죄를 온 세상 앞에 밝혀야 했지요. 그 순간 옥 밖에서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돌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뽕 이방이었지요. 이방은 옥지기를 술로 잠재우고 몰래 옥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빼앗겼던 진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방 어른, 장부를 사또의 손에서 겨우 빼돌렸다. 태워질 뻔한 걸 내가 맡아두겠다 하고 가져왔지. 이방이 옥 창살 사이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판돌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안았지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 낡은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판돌아, 시간이 없다. 사또가 날이 밝기 전에 너를 없애려 한다. 3년 전 내 아비처럼.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이 옥을 나가야 해. 내가 옥문을 열어주마. 하지만 그 다음은 이방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은 어젯밤 마지막 도박을 하나 걸었다. 며칠 전부터 고을을 떠도는 그 박물장수 노인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았어. 걸음거리며 눈매가 여느 장돌뱅이가 아니더구나. 그래서 은밀히 찾아가 이 고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다. 그 이가 정말 어사라면 오늘 밤 이리로 올 것이고 아니라면 이방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라면 나도 너와 함께 끝나는 게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사라면 여기 있소.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방과 판돌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옥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을을 떠돌던 그 늙은 박물장수였습니다. 보찜을 지고 허름한 무명옷을 걸친 당신은. 노인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지요. 마패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암행어사의 증표.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삼남을 살피러 온 어사요. 며칠간 이 고을에 머물며 사또 황세현의 소행을 지켜보고 있었소. 판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이렇게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사또. 이 고을에 든 지 여러 날 사또 황세현의 소행이 심상치 않아 지켜보던 참이었네. 한데 어젯밤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 모든 걸 고하더군.
어사가 봉이방을 흘끗 보고는 다시 판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형형했지요. 말해 보아라, 아이야. 내가 쥔 그 장부가 무엇이며 사또의 죄가 무엇인지. 판돌은 옥창사를 붙잡고 어사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참이었지요. 사또. 소인의 아비는 3년 전 사또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옥에서 죽은 도우창이옵니다. 어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소인은 그 아들 판돌이라 하옵니다. 아비가 목숨으로 지킨 이 진짜 장부와 사또가 곡식을 팔아넘긴 증서, 그리고 곳간을 겉곡으로 채운 창고지기의 증언, 이 세 가지로 사또의 죄를 밝히겠사옵니다. 어사는 한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3살,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의 눈에서 어사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빛을 보았지요. 옳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건 자의 눈이었습니다. 좋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 마당의 사람들을 모으겠다. 온 고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또의 죄를 낱낱이 가리겠다. 아이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있사옵니다. 판돌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3년을 이 하루를 위해 기다렸사옵니다. 어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판돌이 어둠을 걸어 나왔지요. 그 곁에는 봉이방이, 그리고 앞에는 어사가 서 있었습니다. 3년간 홀로 싸워온 아이의 곁에 마침내 든든한 이들이 함께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력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결전의 아침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어사의 명으로 관아의 모든 아전과 나졸이 백성을 마당으로 불러 모은 것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목을 빼고 웅성거렸습니다. 이윽고 관아의 대청에 사또 황세현이 나와 앉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또는 여전히 거만한 낯빛이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을을 떠돌던 늙은 박물장수였습니다. 웬 늙은이가 감히 관아 대청 앞에.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호통치려는 순간 노인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새파랗게 질려 바닥에 엎드렸고 나졸들은 창을 떨어뜨렸지요. 사또 황세현의 거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또께서 어인일로. 황세현. 어사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삼남의 민심을 살피러 왔다. 그리고 이 능주현에서 실로 통탄할 일을 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낱낱이 가릴 것이다. 바로 그때 사람들 틈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년 판돌이었지요. 아이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대청 위의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3년간 가슴에 묻어둔 그 한마디를 온 고을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뜨렸습니다. 도둑은 저 사또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눈이 판돌을 향했지요. 그 살찐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발칙한 것이 감히 언의 안전이라고. 소인은 거지가 아닙니다. 판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까지 또렷이 울렸습니다. 소인은 3년 전 사또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옥에서 죽은 호장 도우창의 아들 판돌이옵니다. 도우창의 아들. 사또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3년을 거지로 숨어 제 눈앞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고을 앞에서 제 죄를 겨누고 있었지요. 어사가 판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라, 아이야. 내가 아는 진실을. 판돌은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진짜 장부였지요. 그리고 어사의 명으로 관아에 보관된 사또의 장부도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판돌은 두 장부 앞에 서서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또님, 셈이 틀렸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한마디였습니다. 온 마당이 숨을 죽였지요. 여기 두 개의 장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또가 만든 것, 하나는 소인의 아비가 남긴 것입니다. 판돌은 두 장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지요. 사또의 장부에는 3년 전 본 백성에게 꿔준 곡식이 400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진짜 장부에는 200석뿐입니다. 나머지 200석은 애초에 백성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거지가 지어낸 가짜 장부다. 사또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죽은 도우창이 제 죄를 감추려 꾸민 것이야. 어찌 그런 것을 믿는단 말이오. 그렇습니까? 판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사를 향해 청했지요. 사또. 읍내 객주의 문갑을 열어 3년 전 곡식 매매 증서를 가져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또가 200석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그 증서에 사또의 수결이 있사옵니다.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 나졸들이 곧장 객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의 증서가 마당으로 옮겨졌지요. 3년 전 사또가 곡식 200석을 객주에게 팔아넘기며 주고받은 그 증서였습니다. 이 증서를 본 사또의 얼굴이 클빛이 되었습니다. 판돌은 그 증서를 받아들고 사또의 장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보십시오. 증서에 적힌 이 수결과 사또의 장부에 적힌 이 수결. 붓끝의 삐침도 회계 굵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요. 판돌이 손가락으로 두 글자를 나란히 짚었습니다. 이 증서는 사또 자신이 곡식을 팔아넘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수결은 그 증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또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아비가 어찌 사또의 수결까지 흉내내어 이 증서를 꾸몄겠습니까?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사또를 향했지요. 사또는 제 손으로 쓴 그 글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곡식을 팔아챙긴 그 순간 스스로 남긴 그 수결이 이제 제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사또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청 한쪽에 서 있던 봉 이방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소인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봉 이방, 내가 무슨. 사또가 놀라 소리쳤지만 이방은 사또를 외면하고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 능주현의 이방, 봉시명이옵니다. 3년 전 사또의 명을 받아 그 가짜 장부를 꾸민 자가 바로 소인이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또의 오른팔이 사또의 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었지요. 소인은 겁이 나 3년을 사또의 종노릇을 하였사옵니다. 벗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붓을 놓지 못한 비겁한 자이옵니다. 이제 그 죄값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다만 죽기 전에 진실만은 밝히고자 하옵니다. 이방은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어사께 바쳤습니다. 사또가 가짜 장부를 꾸미도록 지시한 정황과 3년 전 곡식이 오간 내막을 낱낱이 적은 것이었지요. 봉 이방, 입에 은망덕한 놈, 내가 감히. 사또가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마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직이 더벅이었지요. 며칠 전 사또에게 협박당해 입을 다물기로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오른팔이던 봉 이방마저 무릎을 꿇고 진실을 토하는 것을 보자 더벅의 가슴 속에서 3년간 눌러온 것이 마침내 터져 버렸습니다. 먼저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산다던 그 거지 아이의 말도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그래, 나도 더는 못 견디겠다.
더벅이 벌벌 떨며 걸어 나왔습니다. 소인도 아뢰게 싸웁니다. 더벅은 어사 앞에 엎어져 눈물을 쏟았습니다. 곳간이 텅 비어 싸웁니다. 겉에 몇 가마니만 곡식이고 속은 모두 겨와 건불로 채워 싸웁니다. 소인이 사또의 명으로 그리하여 싸웁니다. 3년 전 사또께서 곡식을 객주에 팔아넘긴 뒤로 빈 곳간을 그리 감춰 온 것이옵니다. 더벅 이놈 닥치지 못할까. 곡식을 사간 것은 읍내의 객주 주인이옵니다. 사또와 미리 짜고 헐값에 곡식을 넘겨받은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나 이제 그 죄를 더는 감출 수 없사옵니다. 더벅의 증언에 마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장부, 사또의 수결이 담긴 증서, 이방의 고백, 그리고 창고지기의 증언, 사또의 죄가 이제 빠져나갈 틈 하나 없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사또, 명하시면 지금 당장 곳간을 여러 대박으로 되어 보이겠사옵니다. 그 속이 비었는지 찼는지 온 고을이 두 눈으로 보게 하겠사옵니다. 판돌이 낭랑하게 외쳤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졸들이 환곡 창고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얼마 뒤 창고의 가마니를 헤쳐 대박으로 되어보니 겉에 몇 줄을 빼고는 속이 온통 겨와 건불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석이 있어야 할 곳간이 실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곳간이 정말 비었어. 저 사또가 우리 곡식을 다 팔아먹은 게야. 사람들의 분노가 파도처럼 관아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3년간 빌리지도 않은 빚의 등이 휘고 굶주림에 자식을 팔던 그 원한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능주현 사또 황세현은 들으라. 너는 나라의 곡식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그 죄를 무고한 자에게 씌워 죽였으며 백성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었다. 그 죄 실로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또, 소인이 잠시 눈이 멀었사옵니다. 한 번만 여봐라. 저 죄인의 관복을 벗기고 칼을 씌워 가명으로 압송하라. 그 죄를 감사께 낱낱이 아뢰어 국법으로 다스리게 하리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의 관복을 벗기고 목에 칼을 씌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 고을이 벌벌 떨던 사또가 이제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결탁한 객주 주인 또한 붙잡혀와 나란히 오라에 묶였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놓지 못할까. 사또의 발악에도 백성들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사또의 뒤로 3년간 쌓인 원망의 눈길이 비수처럼 꽂혔지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어사가 판돌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판돌이 어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사는 아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지요. 내 아비 도우창은 죄인이 아니었다. 도리어 나라의 곡식을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충직한 아전이었다. 내 임금께 아뢰어 그 이름을 반드시 복권시키겠다. 정몰된 가산과 전답 또한 국법에 따라 내게 돌려주도록 하마. 황공하옵니다. 어사또. 판돌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3년을 오직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견뎌 온 세월이었지요. 그리고 아이야, 내 총명함과 그 고든 뜻이 참으로 아깝구나. 원한다면 내 너를 거두어 훗날 큰 인물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싶다. 어떠하냐?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판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지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사의 눈에 들어 출세길이 열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판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사또의 은혜 뼈에 새기겠사옵니다. 허나 소인이 바란 것은 벼슬도 재물도 아니옵니다. 판돌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아비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이 고을의 곳간이 다시 백성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거면 충분하옵니다. 어사는 한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도우창의 아들이로구나. 며칠 뒤 능주현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호장 도우창의 이름이 복권되고 빼앗겼던 가산이 그 아들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지요. 텅 비었던 환곡 창고는 다시 채워졌고 백성에게 물렸던 거짓 빚도 모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고을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그해 봄 판돌은 고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3년간 잡초만 무성하던 아버지의 무덤은 이제 반듯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의 무덤이 아니라 충직한 아전의 무덤으로 그 앞에 작은 비석 하나가 새로 세워졌지요. 판돌은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등을 곧게 편 한 소년이었지요. 아버지, 판돌은 무덤 앞에 반드시 섰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온 고을이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봄바람이 무덤가의 새 풀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곡식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눈, 그것이었지요. 그 눈이 있었기에 저는 굶주리면서도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판돌은 품에서 아버지의 장부를 꺼내 무덤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큰 절을 올렸지요. 그를 아는 자는 굶어도 속지 않는다던 그 아버지의 말씀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세상의 힘은 잠시 진실을 덮을 수 있어도 끝내 그것을 지울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종이에 적힌 참된 셈은 3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났으니까요. 판돌은 무덤을 뒤로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게 편등 위로 따뜻한 봄볕이 가득 내려앉았지요. 3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아이의 앞에 마침내 새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